예를 들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현모님이 그냥 모든 게 동일한 안현모님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기억이 아예 없어요. 네. 네. 이동진 형님이야. 네. 근데 기억만 안현모야. 네. 누가 진짜 안현모야? 누가 이거 밖에서 보기? 밖에서 누가 보면 진짜 밖에서 안현모? 볼 때는 안현모가 안현모지. 아니 근데 계속해서 내가 안현모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물어봤을 때 안현모랑 다른 행동을 하고 왜 안현모로 보이지 갑자기? 봐봐요. 나는 뭐 개꿀 이거지. 저희가 시청자 투표를 받았잖아요. 네. 이 주제가 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중 27%의 선택을 받으면서 기억이 이번 편의 주제로 선정됐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제작에 반영이 되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제 투표 참여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두 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네, 저는 오직 추론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아, 기억력이 와. 아예 없어요. 근데 동진평론가님은 저희가 뭐 첫 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네. 사람 이름, 뭐 지명 다 알고 이런 있어요. 고유명사 같은 걸 너무 기억을 잘하세요. 정말. 뭐 연도 같은 것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술술술술. 아니, 그러니까 기억의 총량은 비슷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형태로 있는 어떤 지식이든 아니면 무슨 단어이든 이런 네. 것들은 조금 더 잘 기억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의 대가로 제 삶을 망치고 있는 케이스. 뭐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할 수 거 있죠. 내가 네네네. 지난주에 뭐 먹었지 뭐 이런 거요? 아니 일단 점심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점심 안 먹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게다가 이제 연말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지? 떠올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좀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역시나 디지스트 아, 행복함 기초학부 특임 교수 임용이 아닐까. 그럼 뭐 당연히 네, 아무래도 자랑스럽죠. 쾌거죠, 쾌거. 예. 풍문가님은요? 이사한 거 맞아요. 큰 이벤트 아닌가요? 네, 이사한 거. 아 이거 크죠. 공간도 네. 너무 훌륭하고. 네, 뭐 상대적으로 올해 참 새로운 제 공간을 마련했다 네. 이런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새로운 그 파이아키아. 정도는 거의 2025년이 아니라 음. 뭐 약간 2020년대 중에서 뽑으라 그래도 기억날 것 같아요. 이사한 저는 거.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대출이 많아가지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기억날 것 같아요. 잊어버릴 아. 수가 없네요. 네네네. 네, 현모님 어떻습니까? 저 사실 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녹화 시점 기준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일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연말에 돼요? 네. 일단 저랑 제일 친한 언니가 결혼을 해요. 어. 올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오. 언니의 메이드 오브 오너가 된 게 아 훌륭하네요. 지나간 기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음. 앞으로 또 기억으로 저장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기억이란 무엇인지 그 원리 네. 이거 1시간짜리 강의가 될 것 네, 같은데 잘 교수님이 좀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기억이라는 게 뉴런의 집합체들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 네. 패턴, 그 자체가 어쩌면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판타지적인 요소들 중에 기억을 이용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기억이라는 게 원본 파일을 넣어놓고 꺼내오는 과정이 아니라 네. 그때그때 조각들을 모아서 재구성하다 보니까 재구성될 때 뭐 하나가 다른 게 끼어들면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 나눌 때 나를 믿지 마. 아, 나도 나를 못 믿어. 왜냐면 하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남이 더 잘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꿈을 맞아요. 아주 생생하게 꿨다고 쳐보세요. 자주 그러는데 저는 꿈을 기억하고 싶을 때 깨자마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요. 가족들한테. 네.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잖아요. 들은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해요. 어. 꿈 얘기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제가 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동진 형님이 진짜 이야기를 재밌게 하세요. 네. 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에 벌어집니다. 약간 옴니버스처럼. 네. 우리의 뇌는 서사적인 시간 관계에 따른 것만 기억을 잘합니다. 네. 동진 형님이 꾸신 그 꿈은 네. 시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안 남고 사라지고 이 관계를 만들어서 전달한 그것은 오히려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기억이 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죠. 네. 근데 저도 제가 말하면서 제 얘기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닐까요? 일단 전달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된 문제잖아요. 아, 불화 끝 이건 그렇죠. 이게 뇌가 이제 이거는 전달했으니까 역할은 끝났다. 이럴 수 있죠. 꼭 그 꿈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겪은 일, 뭐 저의 행동에 관한 것도 다른 사람이 더 그래요? 잘 기억하는 경우 되게 많은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어 나는 70%를 기억하는데 나머지 30%를 누군가가 채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되게 자주 해요. 어떤? 꼭 이거 나중에 알려줘.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네. 근데 진짜로 이게 조각으로 퍼져서 기억이 되니까 이 조각이 몇 개가 소실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고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모을 때 깨진 부분들을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알려주면 네. 그 부분을 모아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각들을 뇌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쇼핑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죠. 네. 아이에게 실제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들은 진짜 추억을 3가지 정도를 받아요. 네. 그 다음에 그 3가지 추억을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네. 그 어릴 때 길을 잃었던 추억. 네. 그 아이 중에 25% 이상은 실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을 들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어디서 어떻게 잃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친절한 사람이 나를 부모님한테 어머. 인계해 줬는지 그 사람의 인상착이나 뭐 성격이나 목소리까지 다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 뇌가 가짜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생각할 때 굉장히 섬뜩하게 느끼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범인을 어떤 사람이 목격하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얘기하잖아. 이랬을 때 틀릴 확률이 높은 데서 오히려 이거 진짜 이 사람 맞습니다. 100%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고 네.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게 만드는 경계해야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억은 서랍에서 딱 꺼내서 이거야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끊임없이 기억은 다시 말하자면 그 순간 계속 재생산화하고 재패턴화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기억과 관련된 이 내용이 네. AI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그러니까 AI도 얘가 정답을 꺼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방대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네. 그때 만들어진 조각들로 추론해서 결과를 도출하거든요. 그때 생성해서 답을 내놓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을 내놓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체 같은 경우도 AI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그립되고 조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 똑같은 필체로 바뀌어요. 네, 원래 목적과 완전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어쩌면 AI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편향된 정보로 점점 원래 목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사람처럼.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사실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가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가진 전부가 곧 기억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이 없는 네. 내가 나일까요? 기억은 정책.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에서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판가름하는 네. 것으로 기억. 그러니까 거기서 레플리컨트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모으는 취미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억을 생성해서 자기가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의 핵심은 당연히 기억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걸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준 정말 손꼽을 만큼 뛰어난 제 인생의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일반적으로 기억이라는 건 사실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서 막 떠올리려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기억에 문고리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막 촉발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어떤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 시작해요. 죽으면 이제 림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옥 같은 곳이죠. 그 림보에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그 영혼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월, 화, 수 3일을 줘요. 3일을 주면서 그 연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을 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당신한테 중요한 기억을 하나만 고르라. 나머지 기억들은 다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고른 기억 하나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기억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기억은 수동태인데 네. 여기서는 엄청나게 능동태고 엄청나게 적극적이야.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좋은 기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 좋은 기억을 막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제목이 그래서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죠.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 안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본인이 보조해서 드디어 이제 이제 심사관이 된 거예요. 승진. 그래서 밖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고 앞에는 빈 의자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35세로 당신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빈 의자를 비추고 똑똑 소리가 들리면 문 쪽을 딱 보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 끝이 이제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냥 제 추측으로 보면 그때 누구누구 씨 하는 이름은 안 맞지만
이 사람을 부른 사람이 남자이고 그 사람이 35세인 것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당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투영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그러니까요. 나는 무슨 기억을 선택할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너무 인상적으로 보았고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래봤자 한 5번 봤지만 그러니까 이 기억을 갖고 이제 네. 다음 단계로 가면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만 갖고 사는 거예요. 아, 그건 그러면 영화에서는 안 중요하지만 환생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질문은 사실상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랑 같은 질문이에요. 기억을 하나 고른다는 얘기는 그 기억으로 자기 정체성을 대변하고 삶 전체를 축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또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그 좋은 기억을 영원까지 가져간다는 뜻은 나머지 모든 기억을 다 망각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 영화 속에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못 골라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어머. 인생이 너무 나쁘고 자기한테 최악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고르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모든 기억을 잊겠다는 뜻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 말을 하자마자 좋아하면서 자기는 나머지 기억을 다 잊기 위해서 하나의 기억을 선택해요. 이런 사람이 그나마 나올 좋았던 정도로 거를. 네. 사실 굉장히 영화 바깥에서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영화다 이렇게.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제 그 당시 기자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라는 인터뷰를 기획했었어요. 네. 신문사에서.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항상 똑같이 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하면서 그 질문을 똑같이 던져요. 이금희 씨 아나운서 네. 네. 어느 날인데 시험 때문인지 뭔지 교복 차림으로 방에 모였대요. 그 침대가 하나 있고 바닥이 있는데 누가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명은 침대 위에서 뒤집어지고 밑에서 애들이 거의 대굴대굴 부르면서 너무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 웃었던 그날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그 기억을 선택하겠대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김영하 씨, 소설가인 김영하 씨한테 그 당시 질문을 했었더니 이분은 초등학교 때 처음 자전거를 배웠는데 언덕길 올라갔다가 드디어 내려가면서 뒤에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손을 뗐고 자전거를 땡땡하고 언덕길 내려가는 그 최초의 순간. 전 너무 아까워서 기억을 그렇죠. 약간 그거 하나만 남기는 게 너무 아깝죠. 저는 그러면은 약간 요때 그 약간 일대기 같은 거 하나 만든 다음에 반칙이야 반칙. 그거를 요렇게 그 요약본처럼 만들어서 그걸 외워서 그 한마디로 기억을 갖고 가는 네, 전체를 거기다 가져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안 사건. 된다는 거죠. 사건만 매정하다. 매정하죠. 그런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공무원이 됩니다. 아 왜요? 왜 다음 공무원이 선택 못한 사람들이 거기 남아요. 알짤없죠. 알짤없다는 말 하면 안 되나? 그런 거를 꼽을 수 있으세요, 평론가님은? 아니 없어요 저도. 나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CD가 12,000장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듣냐면 ABCD 순서대로 듣거든요. 네. 가나다라 순서로 들어요. 왜냐하면 듣는 거를요? 네. 그러니까 한 원턴 도는데 2년이 걸려요. 무슨 말이에요? 듣는 거를요? 네, 듣는 걸 그렇게 왜 그렇게 듣냐? 얼핏 생각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밴드가 예를 들면 핑크 플로이드다. 핑크 플로이드 집중적으로 들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왜? 자주 안 들어요. 왜냐하면 A부터 12,000장이다 보니까 안 들은 CD가 있으면 안 들은 CD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골고루 사랑을 줘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CD를 들을 때조차 음악을 들을 때조차 그런 이상한 미안함 같은 감정을 느껴요. 근데 버리질 못한다. 기억을 만약에 고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생각엔 가족과의 기억을 고를 것 같은데 그걸 고르게 되면 예를 들면 나한테 평생 40년간 우정을 보여준 내 친구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 순간을 꼽고 싶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기억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감정 같은 게 생겨서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기억에 관한 거는 이 해설이 이해가 되지만 음악에 있어서 내가 S로 시작한 음악을 안 듣는다고 그 앨범 당사자가 삐질 건 아닌데 그냥 뭐 변태라서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병원 다녀올게요. 이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병원 다녀올게요. 약 먹을게요. 너무 신기해요. 와. 기억이 나인가?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영화가 원작이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라는 소설이에요. 토탈리콜. 네, 필립 딕이라는 분 소설인데 너무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화성이 식민지인 시대고요. 화성 여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남자는 굉장히 지루한 일상을 반복해요. 그래서 화성으로 관광을 가고 싶어요. 그 화성 관광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거를 좀 해소하려고 리콜이라는 회사를 찾아가요. 그 리콜이라는 회사는 그 가짜 기억을 심어주는 회사예요. 해서 이제 그 회사를 가는데 이제
화성에 다녀온 비밀 요원이라는 기억을 심어놓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실제로 화성을 갔다 왔는데 누군가 기억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기억이 제대로 주입이 안 되고 숨겼던 기억이 다시 드러나면서 실제 화성을 갔다 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어제까지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진짜 나의 기억이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약간의 B급 영화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인하고 그 주인공이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탁탁탁 열리는 열리는 수락처럼. 네. 징그러워.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했던 게 정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가 미친 거냐 지금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 혼란 속에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됐는데 참 재밌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봐야겠다. 콘텐츠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억이라는 것이 나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현모님이 그냥 모든 게 동일한 안현모님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기억이 아예 없어요. 네. 네. 이동진 형님이야. 네. 근데 기억만 안현모야. 네. 누가 진짜 안현모? 누가 이거 밖에서 보기? 밖에서 누가 보면 진짜 밖에서 안현모? 볼 때는 안현모가 안현모지. 아니 근데 계속해서 내가 안현모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 안현모랑 다른 행동을 하고 왜 안현모로 보이지 갑자기? 봐봐요. 나는 뭐 개꿀 이거지. 안현모랑 안한 똑같은데 껍데기일 뿐이지, 껍데기. 누가 안현모냐? 저는 밖에서 기억을 보기에?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 안현모 같아요. 분유하고 있지만 굳이 말하면 이쪽이겠죠. 이게 되게 대화가 통하는 건 일반적이죠. 이쪽이겠지. 네, 왜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항상 외모가 바뀐 상태에서 왔을 때 옛날 기억을 네. 이야기하면 친구나 가족들은 믿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되게 잘 다룬 작품이 또 있어요. 네. 나의 지구를 지켜줘라는 만화책입니다. 아 그래요. 나의 지구를 지켜줘. 네. 내 사랑 앨리스가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네. 16살 소녀 앨리스가 있고요. 어. 이 앨리스가 이제 이상하게 식물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약간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옆집에 7살짜리 꼬마 링을 만납니다. 링? 네, 굉장히 성숙하고 뭔가 어딘가 다른 분노를 품고 있어. 네,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공통점으로 계속 어떤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 아주 먼 과거에 달 기지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생의 기억이 온 거예요. 과거에 이 달에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달에는 7명의 과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의 지성체죠. 앨리스의 전생이죠. 네. 이 앨리스의 전생을 네. 또 남몰래 좋아하던 다른 연구자가 있었어.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염병 같은 게 돌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 거야. 근데 이 백신을 갖고 있던 게 이 짝사랑하던 과학자예요. 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일부러 이 남성 과학자에게만 백신을 주사하고 네. 이 여성 과학자한테는 가짜 백신을 줘요. 음, 자살을 하면 환생이 안 된다는 요 만화 안에서 네.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해. 얘가 죽지도 못하고 7년을 그 동료들의 시체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버티면서 네. 환생을 한 게 그게 7살짜리 링이에요. 꼬마예요. 음, 근데 재밌는 게 앨리스의 친구 중에 음. 전생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거의 동일한 외모의 친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짝사랑하던 애가 그 외모를 너무 동경해서 이 앨리스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 외모랑 똑같이 환생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남성의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꿈에서. 네. 근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 근데 막상 진짜 사랑한 사람은 꼬마애로 태어났어요. 외모가 바뀌어서 환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앨리스는 누구와 이어지게 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음악을 순서대로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음악마다 떠오르는 이벤트나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랑 결부지어서 저는 음악을 들을 때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음악 있죠. 고3 때 졸업하기 직전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을 때 제가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등록금을 벌려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장사도 잘 되고.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동네에 이제 내거리 같은데 걸어서 다니는 곳에 약국 있는 데였고 2층에 카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겨울에 이제 추워서 군고구마를 팔았는데 고3 때. 그 당시에는 스피커를 바깥에 대고 카페가 음악을 트는 시대. 근데 그 당시에 데이트곡이 조덕배 씨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란 노래예요.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했던 곡인데 세월이 지났는데 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군고구마 냄새가 나요. 그럼요. 군고구마 냄새를 가끔 먹으면 노래가 들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충분히 두 가지가 이해돼요. 결합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맞아요. 다른 경우의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최고상을 받은 이란 감독인 자파르 네, 파나의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훌륭한 영화가 네. 있는데 이 영화의 설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카센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밤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어떤 사람이 차를 고치러 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은 모르지만 자기를 감옥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자기 죄도 없는 자기를 고문했던. 고문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확신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날 밤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다니고 다음날 확신이 드니까 그를 납치합니다. 납치한 상태에서 생매장 시켜요. 근데 상대방이 다리 하나가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네가 나를 고문한 바로 그놈이 아니냐, 에크발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에크발이라는 사람 처음 듣고 이 사람이 너무 항변을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놈이 워낙 유명한 고문 기술자이다 보니까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소개받아요. 수소문합니다. 시바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이 남자의 땀 냄새도 기억해요. 중요하죠. 네. 정보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보니까 이 땀 냄새, 이 사람 청각 정보 두 가지 합치니까 이 남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역시 확신을 못해. 마지막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제대로 고문당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딱 보더니 다리를 만져봐요. 왜냐하면 촉각까지. 이 남자가 고문을 하면서 자기가 이 이슬람 성전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었거든요. 그 에크발이라는 그 간수가 그래서 자기 다리를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자기는 순교자 같은 사람이라고. 정보를 줬네요. 그래서 만져보고 나서 이 남자는 100% 확신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화의 한 끝나기 한 10분 전까지는 진짜 에크발이지. 사람들이 착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분간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 맞을 것 같아. 전 몰라요. 제 추측. 왠지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네. 죽여야 된다 아니면 죽이는 건 안 된다 하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제가 답변해 봤을 줄 때. 수가 없네. 아까 기론이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기억보다 추론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추론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관계만 네. 있으면 자파르 출연을 파나이 너무 많이 짜증나서 해요. 영화 못 만들어요. 궁금하다. 봐야겠다 이거. 근데 이런 영화가 또 한 편 있어요. 사실은 예. 한 20, 30년 전에 그 시거니 위보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어. 몰라요. 거기서도 비슷해요. 시거니 위보가 남미 어떤 독재 국가에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했던 사람을 목소리로만 기억하는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남편 사업 파트너로 집에 들른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놈이다 생각해서 이번엔 반대로 묶어놓고 고문을 시작하는데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고 그 사람 부인하고 그러다가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어찌됐건 그저 사고였을 뿐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훌륭한데 소리랑 관련된 어떤 부분인데 환청일 수도 있고 실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 기억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아, 단어를 잘 기억하는 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오랜만에 만나면 이 사람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반대로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얼굴이 안 떠오른다거나 이런 기억 굉장히 많잖아요. 추거 기억과 요약 기억, 요점 기억으로 나누는 이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굉장히 내가 첫사랑이 처음 데이트한 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데이트했을 때 그 스토리, 맥락을 기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호숫가로 가서 둘이서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손을 잡고 어쩌고 그렇게 해서 너무 즐거운 사랑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라고 전체의 맥락과 전체의 어떤 얼기를 기억하는 거. 이게 요점 기억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순간에 아주 특별한 것들.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딱 손을 잡았는데 그녀가 나머지 한 손을 내 손 위에 얹었다라는 기억이거나 아니면 그녀가 입고 온 옷의 무늬를 기억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 이미지라든지. 근데 놀라운 것은 요점 기억과 추거 기억이 동시적으로 뇌에 저장이 되는데 저장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을 만약에 첫사랑에 대해서 첫 데이트에서 기억하면 그때 다시 끌어올려요. 그때도 다른 곳에서 각자 소환하는 거예요. 그 조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는 건 요점 기억이에요. 이름을 기억하는 건 추거 기억이에요. 서로 다른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떠올려졌는데 이 기억이 안 떠올려지는 거예요.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이런 뇌에서 어떤 그런 기억을 하는 사건을 기억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기억하면 떠오르는 저의 또 과거에 또 제가 즐겨보던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코메틀러 에지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워낙에 그 히어로물
어떤 특수한 능력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사이코메트리라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에지라는 문제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아, 얘는- 이름이에요? 예, 에지가 문제아인데 좀 노는 친구예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물체에 손을 대면 그 물체에 남아있는 기억을 읽어요. 약간 일종의 잔류사념 같은 기억의 파편이 비디오처럼 상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흉기에 손을 대면 네. 이걸 잡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던가, 오. 예,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면은 어떤 그 고통과 관련된 기억이 온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이코메트리라는 능력인 네.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는 이 학생의 비밀을 알아낸 엘리트 형사가 네. 이제 이 학생과 함께 공조를 하면서 이제 범죄자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좀 재밌습니다. 재밌는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네. 네, 그래갖고 실제로 물체의 기억을 읽는 네. 건 불가능합니다. 저 아예 말도 안 되는. 네. 기억이라는 게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정화되어서 남아 있는 게 비슷한 게 이제 법의학이잖아요. 근데 네. 법의학은 기억을 읽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읽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네. 막 어릴 때 이제 이런 만화 보면서 막 진짜 그 사이코메트리라는 게 과연 있을까? 만약에 비슷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쵸. 옛날에 막 집에 오래된 무슨 꽃병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왠지 이 꽃병은 역사. 옛날에 과거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다 봤을 거.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신기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막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박물관 같은 데를 가면은 네. 그때부터 있던 거위다. 네. 그러면 뭔가 얘는 신성하게 느껴지죠. 뉴턴을 비췄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죠. 그런데 그 기억 자체를 이제 계속 날리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맨인 블랙 같이. 아. 네. 이런 것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왜냐면은 지금 고문당할 때의 기억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같이 강력하게 부정적인 기억들을 좀 제거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불가능하다고 몇 분이나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 전반에 기록되기 때문에 특정 기억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도 네. 계속 살아나는 거야.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기억 삭제 기술을 일본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광. 광유전학. 빛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건데 오. 그 지금 현재 이게 동물 실험 수준에서는 가능하다고 알려졌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안 좋은 기억을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쥐의 공포 기억을 강제로 주입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전기 충격. 어떤 특정 방에 쥐를 놓고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럼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런 기억을 꺼낼 때 이제 머릿속에 특정 뉴런 부위가 활성화가 될 거라는 말이죠. 여기다가 유전공학적으로 일종의 표시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뉴런들에게 빛을 쏘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뉴런들을 약화시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뉴런들을 약화시키고 나니까 들어갔을 때 그 기억이 없어서 네. 편안하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억을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 자체가 태어나기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 하나로 네.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은 삭제를 망가. 하죠. 여자들, 기억하면 괴로우니까. 여성들이 출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그 출산했을 때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겠습니까? 못 낳죠. 그래서 인류가 제대로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네. 견해도 있거든요. 네. 일종의 생존을 위해서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망각이 뭐 신의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네.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각하지 못하는 병이 어떻게 본다면 PTSD예요. PTSD는 어떤 끔찍한 트라우마적인 네.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각인되는 거니까. 네, 점점 세월 속에서 옅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각해야 할 때 망각하지 그러니까요.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PTSD 처리와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 PTSD 환자가 본인들의 어떤 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양측성 운동. 네, 이렇게 네. 하면은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또 연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럼 눈동자를 움직이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네. 우리가 이제 렘 수면 중에 네네. 눈동자를 빨리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을 떠올릴 때 눈을 움직이는 게 일종의 뇌가 렘 수면 상태에서 작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꿈을 꿀 때 기억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정리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때랑 비슷한 작용이 돼서 꿈꾸는 것처럼. 네, 그 무서운 기억 위에다가 약간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분리해서 다시 정리를 하니까 네. 완화가 일어난다는 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말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상하거나 의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약간 그 순간을 지우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가? 최근에 돌아다니는 짤이엠 제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눈 한 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진 교환을 하고 잠수를 탔어요, 그 친구. 왜요? 형님 왜요? 이거는 너무 저를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나를 아웃시키려는. 네. 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망각이라는 건 축복이다. 네. 만약에 망각을 하지 않는 게 유리했다면 네. 인간은 망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좋은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망각을 자꾸 하는 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도 어, 유리한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망각이라는 것이 없다면 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꽤 생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개를 보고 우리가 개를 100% 기억하면은 네. 조금만 형태가 달라져도 저건 뭐지? 내가 본 개랑 다른 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개별의 정보를 대충 기억하죠. 잊게 됩니다. 그럼 이 개별적 정보가 추상화돼서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그럼 우리는 개라는 종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도 망각 덕분이다라고 보는 그 부분이 있죠. 비슷한 걸로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동양인 얼굴 잘 기억하거든요. 아 그렇죠. 백인은 백인 얼굴 잘 기억해요. 일단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양인은 동양인을 많이 보잖아요. 네. 한국 사람 많이 보잖아요. 친숙하니까. 처음 어떤 한국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얼굴을 세심하게 그 얼굴 정보를 뜯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판단한단 백지 말이에요. 상태에서 본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조하는 방식으로 네. 본다고 그럴까?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꺼내서 확인. 당연히 사람 얼굴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잘 기억이 나죠. 백인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더 흥미로운 실험은 그렇게 해서 백인들과 동아시아인을 양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한 실험이 있어요. 백인들이 사람 얼굴을 볼 때 역삼각형으로 본대요. 그렇게 해서 눈 보고 코 보고 입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전체를 보는 방식으로 본대요. 근데 아시아 사람한테 얼굴을 보라고 해서 그 기억하라고 하면 코 위주로 본대요. 눈, 코, 입을 따로 안 보고. 왜 그럴까? 아시아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상대를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것을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거나 네. 예의가 없거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어른 얘기하는데 어디 눈 똑바로 뜨고. 그래서 얼굴을 눈과 가까이 있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백인들은 볼 때 눈동자 색깔을 굉장히 열심히 보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니까. 눈동자 색깔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 색깔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죠. 서양 같은데 미국 같은데 보면 심지어는 그 아이디 카드에 네. 눈동자 색깔이 쓰라고 나온단 그러잖아요. 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눈동자 색깔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색깔이 다 다른데 왜냐하면 눈동자 색깔에 대한 정보를 아예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차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문화적인 어떤 맥락까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생하게 계속 기억한다면 생존 자체가 그러니까 그쵸. 우리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그 순간을 계속 예.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실제로 기억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이 호소하는 건 아 나 이렇게 훌륭해가 아니고 너무 괴롭고 살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보르헤스 소설 중에 기억의 사나이 푸네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모든 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21살에 7번째 날에 구름의 모양과 이런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설이 있을 정도인데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뭐 너무 저주죠, 저주. 이 저주를 다룬 이 드라마가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아시죠? 네. 거기에 있는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는 편이 있어요. 미래인데요. 미래에 우리가 눈에다가 작은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조작 장치만으로
내가 본 모든 장면을 계속 불러올 수가 있어요. 다. 네, 그래갖고 이 주인공인 리암이라는 분이 아내랑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고 있어요. 근데 저녁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고 이제 네. 초대 손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웬 남자랑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해요. 돌려보는구나.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계속 사귀었던 사람이구나를 알아내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돌려보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한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요. 이 두 남녀 사이에서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만약에 100% 저장된다면 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너무 불행해질까라는 거를 보여준 작품이라 이게 블랙미러가 대부분 이제 디스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기술이 매우 발전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불행. 네. 근데 그거의 어떤 단면을 딱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기억을 주제로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망각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망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 치매잖아요. 뭐 알츠하이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굵은 줄기로 우리가 치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억편에서. 어떻게 치매 관련된 콘텐츠를 마인드맵에 많이 적었고요. 굉장히 많죠. 네. 공교롭게도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작품 그리고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 딱 나란히 그러네요.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안소니 홉킨스의 더 파더, 스틸 앨리스. 줄리아 무어의 스틸 앨리스를 가져왔어요. 아까도 앨리스가 주인공 이름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너무 좋은 작품이죠. 더 파더의 경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80대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딸이 원래는 런던에서 살던 가족인데 프랑스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제가 이해하긴 그래요. 이 영화를 좋아하실 분들도 있고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남자는 지금 사실은 요양원에 있어요. 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딸은 또 모실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요양원에 있다? 나는 또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감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스토리는 사실상 이 노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발버둥의 서사예요. 그러면은 환상일 수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상당 부분. 경계가 불분명한 그렇구나. 거죠. 어디까지가 진짜일지.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바꿔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위 얼굴이 바뀌고요. 그렇구나. 딸 얼굴도 바뀌어요, 점점. 진짜 배우가 바뀌어요. 그럼 감경을 해주는 사람을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사위랑 사이가 안 좋은데 사위가 어느 순간 자기를 몰아붙이면서 따기를 때려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정신 차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실제로 사위와 갈등이 있을 때 사위가 자기 따기를 때렸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따기를 때린 것으로 나온 사위의 얼굴이 나중에 보면 간병인. 남자 간호사의 얼굴이에요. 남자 간호사구나. 추측컨대 영화에는 나와 있지 않고 암시도 없지만 제 생각엔 남자 간호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노인들이 치매니까 따기를 때렸을 거예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그랬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반대로 네. 샤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네. 남자 간호사 바꿨을 얼굴로 수도 바꿀 있겠- 수도 있어요. 야, 이건 뭐 인류애가 돋보이는 해석인데 어.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볼 때 사실상 확신할 수 있는 이 남자의 입장에서 회피하고 싶은 딱 두 가지 결정적인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둘째 딸이 죽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건 뭐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나 때문에 갈등을 겪던 자신의 딸 부부가 닭고기를 같이 먹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심하게 싸운 이후에 이혼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팩트 같아요. 근데 이 팩트를 가지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노인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걸로 계속 바꿔치기의 이야기예요. 그 계속 서사거든요. 합리화를 하려고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치매 환자를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영화들은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치매 환자의 머릿속은 어떨까? 그 속으로 들어간 스타일의 영화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를 울리게 만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고요. 뭐 교동인 표현을 빌면 진짜 명작이죠. 아니, 굉장히 굉장히 정말 꼭 봐야 거의 되는 뭐 작품이에요. 베르세르크급이죠. 뭐 안소니 호킨스가 정말 그냥 우리 아빠 같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봤던 안소니 영화예요. 호킨스 뭐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안소니 호킨스의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에 이게- 엄마를 보고 네. 싶어하면서 막 울잖아요. 뭐 내 잎이 다 시들었어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보면서 눈물 안 흘릴 수가 맞아요. 없는 대사만 들어도 눈물이 그쵸, 날것 같아. 갑자기 그렇죠.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막 엄마 얘기 진짜 꺼이꺼이 울어요. 눈물 버튼이에요. 엄마 하면. 근데 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게 치매 환자의 고통만 다룬 게 아니라 그 가족.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여서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영화가 스틸 앨리스인데요. 이 경우는 줄리아 무어가 여자 주인공인데 치매가 걸리기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예요.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돼서 이게 얼리 온셋 치매예요. 아이고.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인데 거기다 또 직업도 치매랑 너무 어떤 역설적으로. 사람이었냐면 심지어 컬럼비아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쓰는 이 언어는 가장 최상급의 언어를 사용하던 분이고 지적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던 분이었는데 항상 강의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조깅을 하다가도 집에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나고 요리를 즐겨 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레시피가 기억이 안 나고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알츠하이머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의 그 품위, 나의 존엄하던 나의 인격 이게 다 점점 상실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전히 끈끈한 유대관계로 연결이 돼 있고 다행히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질병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분리를 하는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이제 연설을 잘 할 수 있게 연설문을 미리미리 막 까먹기 전에 막 작성해 두거든요. 바보 같은 모습은 내가 아니라 질병인 거라고 나는 여전히 앨리스라고 이렇게 연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멋있다. 소통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내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소리가 울컥해요. 근데 그때 눈물이 확 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일, 예를 들면은 궤도님이 다른 여러 가지들 다 못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과학 소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악몽이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정말 이 줄리아 무어가 목소리가 갑자기 덜컹하고 흔들리는데 너무 묵직하게 다가오죠. 이거는 이 두 영화가 사실은 픽션이라면 논픽션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이터널 메모리라는 다큐 영화예요. 영원한 기억? 이터널 메모리인데 너무 아름다운 영화고요. 칠레의 부부인데 남자분은 칠레에서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예요. 그 피노체토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저널리스트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은 배우 출신인데 그 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부부이기도 하죠. 빵빵하네요, 아주. 한 8년 정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아서 이 영화를 4년에 걸쳐 찍었어요. 4년 동안 실제로 이 부부가 어떻게 이 치매를 이겨가면서 서로의 사랑으로 두 분 다 치매? 한 분만요. 남자분만. 남자분만? 네, 여자분은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지를 정말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잘 때까지 이거를 다 기록을 한 건데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분도 공교롭게도 아까 그 언어학자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매일매일 그 시대를 기록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직업적으로 기자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기록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기억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시대의 기록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 그런 중의적인 영화거든요. 근데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가끔 아저씨가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아내랑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춰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상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바닥을 치고 막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해요. 그럼 이제 아내분이 옆에서 다독여주면서 이 순간이라도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둘이 서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가죠. 눈부셔! 네. 눈 안 부셔요? 이거 금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진행된 굿 인플루언서 어워즈 2025년도 어워즈에서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기업 ESG 부문에서 라이프 플러스 TV가 수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해주신 모든 심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굿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실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주제로 토크를 하다 보니까 토크가 술술 되네요. 술술되네요. 그동안 진작 이렇게 투표를 받을 걸 그랬어요. 글쎄요.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기억을 주제로 이야기를 신나게 한바탕 펼쳐봤는데요.
주제 투표만 받는 게 아니고요. 기획 아이디어도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즌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방학 때 모아보기 영상 올리잖아요. 이 모아보기 영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 기획 아이디어도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요. 트라이브 앱 접속하셔서 매시업 아이디어 투표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콘텐츠들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만나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궤도가 주제를 원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불입니다. 불입니다, 불. 12월 17일에 아바타 불과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녹화를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로 날아갑니다. 디즈니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를 두 분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브제를 주시면 제가 대신 사인을 받아올 안경 드릴까요?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요? 네네네. 오, 안경을 벗으셨어요 지금. 지금 눈에 뵈는 게 이게 없어요. 정말 지금. 희귀샷이다. 네. 먼저 어항. 의견이 잘 어울린다. So fly, can't buy, I'll buy. You can tell by the shoes and down south blues. A smooth cat like me got nothing to lose, 'cause I'm an out.